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요청한 증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탄핵 심판의 전체 일정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의 탄핵 위기로 연초부터 급박하게 전개되는 올해 대선 전국까지 오늘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김관옥 개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변론길 오늘 관심을 좀 갖는 이유가 오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에서 요청한 증인들을 어떻게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날짜가 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앞서서도 박한철 전 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기 전에는 어쨌든 결론을 좀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오늘 결론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예정대로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증인 15명을 신청을 했죠. 네. 지난 그 10차 변론 기일 때 네. 지난주 수요일 변론 때 15명을 이제 추가로 신청했는데 그 전에 39명을 또 신청했다가 네. 이제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자꾸 이렇게 그 심판 기일이 늦어진다라는 데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예. 지금 기일이 잡혀 있는 마지막 기일은 14일, 네. 그러니까 13차 변론기일 14일입니다. 그렇죠. 이날 변론을 만약에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가 가지고 결정문을 작성한다고 하면은 네. 평의하고 결정문 작성하는데 보통 한 2주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날로부터 계산하면은 2월 28일 이달 딱 마지막 날 이제 그 평의가 종결되고 또 결정문도 작성이 되게 되는데 그럼 네. 이제 결정 선고는 그다음 3월 초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에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겠군요. 그래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1차 지난 그 1일 날 15명 신청한 걸 기각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 그중에 일부라도 받아들이게 되면은 15차 또는 16차 변론기를 또 새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 한다 하더라도 이정미 재판관 그 퇴임 전에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걸로 이제 끝내면은 그렇게 될 텐데 또 추가로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또 다른 또 변수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헌법재판소 분위기는 원래는 14차 변론, 그러니까 13차 변론으로 종결하고 네. 심판 평의에 들어가는 거였는데 연기한다 하더라도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그 퇴임 전까지는 하려는 방침은 현재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시간이 끄는 게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이 끌어지면은 결국엔 이제 재판관이 한 명이 또 3월 13일 날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줄어들면서 사실상 7명이 2명만 이제 이 반대를 해도 이 기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데 헌재도 사실상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증인 신청 15명 된 부분이 상당 부분 최소화해서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지금 15명 한 사람들 중에 사실상 이미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또 헌재가 사실상 거부했던 이건 뭐 난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미 포함이 됐기 때문에 네. 만약에 채택을 한다 그래도 굉장히 최소로 줄여서 한다고 한다면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3월 13일 이전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증인들을 이제 채택을 해주면 사실상 많은 경우에 지금 출석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출석 안 한 것 때문에 계속 딜레이가 되고 이렇게 늦어지면 이게 이제 헌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이게 헌재 자체도 사실상 이게 이제 우리를 농락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렇죠. 상당한 비판을 이제 국민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걸 끌려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헌재도 독자적인 결정을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제 특검 얘기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 특검도 사실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수사를 좀 진행을 해왔는데 예. 애초에는 1차 기한 안에 이달 말 안으로 수사를 종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어제는 아무래도 이제 수사 상황이 좀 이렇게 최순실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자꾸 지연 작전을 펼치면서 좀 예. 더디게 진행돼서 그런지 연장 의사를 좀 밝혔어요. 어떻게 될까 싶습니다. 그 이거. 원래 그 수사 대상이 꽤 많은 편이었습니다. 네네.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에 14개 항이었고 그렇죠. 거기다 추가로 14개 조사하다가 추가로 나오는 혐의는 또 더 조사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이제 블랙리스트 같은 게 대표적인 그렇죠. 건데
실제로는 뭐 한 20개 가까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깔끔하게 마무리 짓기에는 그동안에 뭐 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이라든지 대통령 대면 조사가 아직도 이제 안 되고 있는 거라든지 다른 또 저기 피해자들이 출석을 안 한다든가 와서도 묵비권 행사한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게 이러면서 시간을 많이 이제 허비를 해가지고 네. 원래 특검에서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마무리 짓기에는 좀 촉박하다. 그래서 뭐 저게 그 이규철 특검보는 그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부적으로는 연장해야 되는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닌가. 물론 이제 그렇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최대한 마무리 짓고 안 되는 건 이제 미진한 거는 일부는 이제 이제 검찰에다 넘기고 지금도 일부 수사 대상은 이제 검찰에다 넘긴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연장을 일단 신청을 해서 황교안 대행에게 좀 압박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이게 사실은 특검을 연장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안종범 수석한테서 30몇 가지 이제 수첩, 39가지 수첩이 또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입수가 됐어요. 네. 근데 그 안에 상당한 이제 새로운 혐의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서 혐의가 보이는데 여기서 수사를 종결한다. 이건 사실 국민적인 어떤 이 뭔가 이렇게 해소시킬 부분에서도 굉장히 온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것이 청와대에 존재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를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면 그 이상의 혐의도 더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지금 개연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시한이 만료가 됐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30일 한 번을 더 걸쳐서 이게 이제 연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가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연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특검도 그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황 대행 입장은 조금 아직은 알 수가 없는 단계잖아요. 지금으로서는 뭐 그때 돼서 검토해보겠다, 요청이 오면 검토해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황 대행은 그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그 대행 쪽의 분위기, 네. 입장이라든가 또 최근에 그 대선 출마 가능성, 네, 네. 또 그 뒤에서 이제 황 대행을 떠받치고 있는 그 태극기 집회의 여론, 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일단 특검 연장해가지고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한 또 더 깊이 있는 조사, 네. 강도 높은 조사가 더 진행돼가지고 새로운 혐의가 또 발굴되고 또 그 혐의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이나 물증 이런 것이 확보되는 것에 대해서 탐탁하게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바깥에 있는 민심들은 이 태극기 민심은 그 특검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특검 해체하라는 주장을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것하고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교감이 있다고 봐야 되는 우리 황교안 대행 측에서는 예. 부정적일 수 있는데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검이 연장될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거나 기각해야 된다고 하는 그쪽에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더 충분히 심리를 해라. 특검에서 더 조사하고 있고 결론도 안 났는데 그렇죠. 특검에서 새로운 힘이 나오고 하는 거 또 그 안에서 이제 공방이 벌어지고 하는 거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심사하려면은 네. 3월 13일 날 이건 졸속이다라고 이야기할 명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들을 다 감안하지 않겠는가. 황 대행이 뭐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네. 지금까지 분위기 보면 저는 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본인의 어떤 가능성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싶은 생각이 많이 의견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 대행이 정치를 하느냐, 네네. 그리고 그냥 대행으로 마무리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 예컨대 특검의 문제는 좀 다른 얘기라고 봅니다. 이거는 국민적인 어떤 의혹이라든가 지금 일정 부분 이제 형사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에 관련된 부분이 때 행정적인 시각 속에서 봐줘야 되는 것이 이거는 이 국가를 지금 대행하는 차원에서 있는 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네네. 그것을 이제 정치적인 것과 연결을 시키려면 사실은 지금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실질적으로 정치에 이제 대선 후보를 나가려고 한다면 이것과 엮어서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대행 자리를 정책으로 활용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어떤 출마 의사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퇴를 하고 그것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나서 이제 정치를 하는 것이 수순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사실상 국가적인 혼란을 지금 줬던 사안이고 어떤 형태로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 부분은 특검 부분대로 연장을 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특검에서도 일단 지금
일단 황교안 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어떤 결정을 좀 안 내려줄 것으로 보고 예. 일단 서류만이라도 좀 이미 제출받아서 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예. 황 대행에게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황 대행이 그 압수수색 허용하는 결정을 받기도 어렵고 네. 또 최악의 경우 이제 황 대행이 그런 생각을 간다 하더라도 청와대 태도를 보면은 청와대가 물리적으로 아예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제지할 가능성까지 있어 보여가지고 네네. 그 전에는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달 말로 1차 시한이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일로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실익도 없는데 그렇죠. 뭐 조금 더 2차, 3차 시도해가지고 뚫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 의미가 있겠지만은 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실익도 없는데 자꾸 시간을 허비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합리적이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미 제출 받는 형태로 그냥 절대 타협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도 일단은 뭐 이미 제출 방식이기는 하지만은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이미 제출은 또 받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그거는 뭐 될까요? 당연한 거죠. 전번에 이제 검찰이 이미 제출을 받았더니 뭐 그 안에 뭐 가위바위보 뭐 이상하게 전혀 상관없는 자료만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수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요번에 이제 이미 제출로 이렇게 약간 선회한 것은 이것도 결국엔 저는 압박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미 제출까지 갔는데도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는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에게 좀 알리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번에도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도 들어간 마당에서 전체 안 할 테니까 몇 군데만 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타협점을 제시했는데도 청와대가 수용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예컨대 이제 이렇게 이미 제출을 몇 가지를 지정할 텐데 그것을 이제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 갖고서도 이제 압박을 할 수가 있고 네. 그게 이제 대면 조사에 더 강력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이미 제출을 또 왜 선회하느냐 사실상 가장 중요한 확보의 증거물은 서버죠. 컴퓨터 서버이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나오면 거의 대부분이 필요한 자료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는지 안 주는지가 명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출이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정치권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잠시 뒤 11시입니다. 11시에 이제 국민주권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이 국민의당과 이제 통합을 염두에 둔 기자회견을 좀 예고를 했습니다. 전격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 뭐 그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는 돼 왔던 부분이거든요. 손학규 의장 어떤 의사를 좀 밝힐지 통합 경선에도 참여하겠다 뭐 이런 뜻을 밝힐 것 같은데 예. 어떤 메시지로 좀 읽힐까요? 기본은 이제 합당과 또 이제 경선 출마, 합당한 당의 경선 출마, 뭐 당 이름이 바뀔지 어쩔지 이건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손학규 지사로서는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죠. 몇 차례 이제 대선에서 실패하고 정계 은퇴 선언하고 전남 강진에 내려가서 2년 가까이 이제 직부 생활을 하고 그 동안에 쌓인 이 여러 가지 이 정치적 내공을 마지막으로 한번 불태워 보려는 무대로 네. 혼자서 하기에는 이제 그 역부족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을 이제 선택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경선은 일단 참여하고 네. 경선에서 지면 뭐 그 마지막 승부로 끝나는 건데 이긴다고 네. 하면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제3지대라는 이 틀로 이렇게 확대시키고 안철수 전 대표가 늘 공언하듯이 자기하고 문 대표하고 마지막에는 1대1 승부 간다 이렇게 하듯이 저 손학규 지사가 국민의당 내부 경선에서 이기게 되면은 예. 그 손학규 지사가 지향할 것도 결국은 문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합쳐가지고 1대1로 한번 해본다. 그쪽 목표는 그렇게 세우고 거기에 이제 만약 그래 되면 이제 정운찬 전 총리도 이제 현재는 이제 미온적인 반응이긴 한데 예. 참여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아주 작은 시동이지만은 김종인 전 대표를 비롯한 이 정치권의 그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제3지대의 그러니까 스몰 텐트를 시작하는 하나의 이제 그 시발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잠시 뒤에 이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전에 이제 뭐 안철수 전 대표와는 이제 어제 통화를 좀 간단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좀 어떤 입장일까요? 뭐 공식적으로 경쟁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어떤 깊은 얘기를 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들어와주는 거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스몰 캠프에 뭐 무성했잖아요. 스몰 캠프, 빅 캠프, 빅 텐트 뭐 수도 없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벌어진 건 이것이 처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학규 의장의 어떤 이런 행동, 이런 운신, 행보
이거 사실은 뭐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상당한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영한다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선의 경쟁을 해서 여기가 이제 일종의 제3지대는 아니지만 전체 제3지대는 아니지만 네. 야권에서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동력을 발휘해서 여기서 이제 뭐 당선된 이제 경선에 당선된 사람이 문재인 전 대표와 한번 승부를 겨뤄보는 그걸로 이제 대선이 가늠지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희망 사항을 지금 갖고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안 그래도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이 좀 나왔네요. 지금 부산, 경남 방문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제3지대론 같은 경우는 실체가 없고 국민의당밖에 없다. 이제 국민의당 중심의 제3지대를 좀 다시 한번 강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당과 뜻을 함께하는 어떤 분이든 함께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자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잠시 뒤면 이제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이제 브리핑을 기자회견을 하겠지만 예.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하기로 하고요. 앞서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당명 관련해 가지고 예. 앞서서 손학규 전 의장이 주권이란 단어를 꼭 한번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의지를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국민의당 기존의 국민의당 안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예. 혹시 이렇게 좀 갈등의 어떤 부분은 되지 않을까요? 큰 변수는 아닐 것 같고요. 네네.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졌고 서로가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또 현재 당명이 국민의당이고 또 손학규 전 지사 전 대표의 조직이 국민주권회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권만 집어넣으면 국민은 이제 그 같은- 공통된 거고 네.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촛불 민심 이후에 또 화두가 또 주권이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게 크게 뭐 충돌할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은 손 지사는 손 전 대표는 손 전 대표대로 큰 상이 필요하고 큰 상을 차려야 되는데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밥그릇 하나 아니면 반찬 몇 가지밖에 없는데 또 안철수 대표도 안철수 대표대로 큰 판을 벌리려고 한다면은 네. 일단 호남에서 방어를 해내야 되는데 현재 자꾸 밀리고 있거든요. 네. 문재인 지사 쪽으로 이제 자꾸 넘어가고 있고 또 지지율은 10%대 안팎에서 완전 고착돼 있어가지고 네. 자기 혼자는 이게 날개를 달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리 가닥거려봐야 여기서 이제 또 오를 수가 없어가지고 판을 크게 키워가지고 네.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상에다가 자기 거 각자 내놓고 나중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사람 독상 차리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저기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돌파구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이해관계가 맞았고 네. 그래서 뭐 큰 틀에서는 잘 해 나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희 지금 뭐 기자회견장에 손학규 의장 지금 자리했는데요. 직접 현장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주권개혁회의 동지 여러분, 오늘 국민주권개혁회의는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합니다. 개혁 세력을 하나로 모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새로운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은 커다란 위기, 3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 생활의 위기, 동아시아의 위기, 정치의 위기가 그것입니다. 경제 불안과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불평등의 심화는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어리석은 대통령이 나라를 절단내도록 여야 기득권 세력은 나라를 구할 생각은 없이 정권 싸움에만 열중하여 한없이 무기력하고 무책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강했습니다. 좌절하거나 비탄에 빠지는 대신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국민 주권의 정신으로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을 뿐 아니라 이게 나라냐 하고 외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설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위대한 시민혁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정치권의 시민혁명을 완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것을 시민혁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대개조해서 새 판을 짜야 합니다. 국가의 기본 운영 원리인 헌법을 바꾸어서 불평등과 부패의 온상인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를 강력한 중소기업 중심 체제로 바꾸고 기득권 세력의 특권 유지 수단이 된 검찰 등 권력기구를 국민 주권의 수단으로 바꾸고 승자독식의 정치 체제를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꾸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주도 세력을 기득권 세력에서 개혁 세력으로 바꾸겠습니다. 혁신 중소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젊은이들이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주권개혁회의 동지 여러분, 국민의당 동지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수구 세력은 정권 욕심을 아예 버려야 합니다. 자기 패거리가 아니면 철저히 배제하고 집단적인 문자 테러를 가하는 민주당의 패권주의 집단이 정권을 잡는 것도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박근혜 패권 세력에서 또 다른 패권 세력으로 바뀌는 패권 교체에 불과합니다. 모든 대세로는 허상입니다. 국민만이 진실입니다. 촛불 민심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 세력이 나서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유능한 개혁 세력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 사이의 이해관계나 정치 세력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력을 가진 국민주권 개혁회의 손학규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역시 국민의당과 통합 선언을 한 건데요. 확실히 이제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해서 그런지 마지막쯤에는 이제 민주당을 향한 좀 패권주의를 좀 비판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하시지만 조 의원님도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의당 중심의 제3지대 이 부분을 좀 염두해 둔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앞서서 연합뉴스와 KBS가 이제 여론조사 지지도 부분을 조사한 게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먼저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보면 안 그래도 이제 제3지대 정당 단일 후보 적합도를 조사해 본 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0.6%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사실상 안철수 전 대표가 강조하는 제3지대 정당은 국민의당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처럼 손학규 의장 같은 경우는 5.5%, 함께 지금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경우 1.4%를 좀 적합도를 나타냈거든요. 저 부분이 이제 물론 이게 다 모아진다는 건 아니고 적합도 조사를 한 거긴 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지지도가 다 모아진다면 어떤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떤 변수가 될까? 대선전에서
어떻게 전망할 지금 수 있을까요? 적합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나와 있는 그 지지율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지율 전체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중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그대로 이제 적합도 그만큼 이제 결국엔 본선 경쟁력이 얼마나 있느냐를 바탕으로 해서 적합도가 짜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당 들어가지고 경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뭐 바로 들었던 손학규 의장의 이 얘기를 보면 거의 뭐 이 대선 출마 선언문 같은 내용이에요. 뭐 이 예컨대 뭐 위대한 대한민국, 이거 트럼프의 뭐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뭐 이걸 상상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적합도라는 거는 국민의 생각이고 손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당에서 한번 반전을 도모해서 뒤엎기를 통해서 본인이 한번 이 후보가 돼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90명을 여기다가 이제 더 세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결과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적합도라는 건 상당 부분 국민들이 그 가능성을 거기서 이제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아직까지는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중심의 제3지대에서는 가장 유효하게 후보의 이 위치에 선점해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뭐 경선 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당명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경선 룰에 대해서 일단은 안철수 대표가 들어와서 함께 논의할 부분이다라고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실 그 뭐 손 전 대표의 전략이 뭔지는 뭐 아직 근데 나오진 않았지만은 저기 국민주권회의가 정당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의 정당이라고 준해서 당 조직을 만들어 왔죠. 그거는 저는 그 국민의당하고 통합했을 때 내부에 바깥의 국민 여론만이 아닌 그 안에 그 당내 지분가 또 그 경선에 포함될 경우를 대비해서 선관위 등록만 안 돼 있지 실질적인 당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국민당하고 협상할 때 지역 이제 지구당 하나씩 나눠 가질 수 있는 그 조직을 만들어 들어간 거는 네. 만에 하나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 지금 이제 민주당 오픈 프라이머리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일반 국민들 대상한 실질적으로 국민 투표로 하지 않고 당내 지분이 들어가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손 지사한테 손 전 대표한테 유리할지 오픈 프라이머리 유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여론조사만 보면은 손 전 대표가 훨씬 낫기 때문에 민주당 방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불리하고 그나마도 조직을 일부러 끌고 들어가니까 당내 지분이 포함된다고 하면 조금 더 유리할 텐데 뭐 서로 이제 실중해서 합의를 보겠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안철수나 그 손학규 지사나 공통적인 거는 지금 이제 회기문에도 나왔지만 문재인 네. 후보를 패권 네. 또 이야기 안 했지만은 또 강경 진보 쪽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싫어하는 나머지 중도층이 우리 표밭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좀 전에 이제 그 제3지대 그 적합도에도 나왔지만은 제3지대에 참여할 뜻을 밝히지 않은 그 유승민 의원도 네. 안철수 두 번째로 대표에 비해서 높았죠, 5%밖에 차이 안 지금도. 나요. 14.8%를 기록했죠.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문재인을 대적할 사람이 누군가를 가지고 다 응답을 한 것인데 네네. 안철수든 또 유승민이든 또 손학규든 공통점이 중도 보수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한번 이쪽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면은 문재인 대표하고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네네. 그 그림 가지고 일단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나와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지금 사실 뭐 바른정당에서도 지금 사실 범보수 후보 단일화 예. 이 부분 이야기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범보수 후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좀 염두에 두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인데 바른정당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는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론은 새누리당 그 후보 내지 말라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합한다고 할 때 기본적인 전제는 이제 새누리당이 내부 혁신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된다. 왜냐하면 혁신 못하는 그 한계 때문에 뛰쳐나와서 새당을 만들었는데 네네. 그 새누리당이 혁신 하나도 못하고 있는 옛날 그 모양 그대로인데 손잡을 명분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단일화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 이제 조건은 이제 그런 새누리당 자체 혁신
전제로 해가지고 일단 보수표는 나중에 모아야 된다. 탄핵 이후에 민심 추이가 이제 좀 주목이 되지만 어쨌든 마지막 선거 다가올수록 보수표는 결집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예. 그 이제 포석을 사전에 깐다는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범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제 새누리당과 같이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새누리당 내지 마라 이런 뜻이라 결론은 그런 뜻이라고 그런 뜻으로 봐야죠. 해석할 수 있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